안녕하세요. 놀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를 안 풀었구나. 머리를 안 풀었구나. 루틴을 안 했구나. 안녕하세요. 놀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풀스톡톡 플러스 매거진입니다. 와. 오늘 안 맞아. 두 박자가 늦었어. 두 박자가 늦었어. 내가 먼저 했어. 내가 한 먼저. 박자도 아니야. 연륜들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놀이를 연구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방송입니다. 일상 속에 사라져가는 놀이를 되찾고 싶은 분들, 놀이가 주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은 분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가 궁금한 부모님들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7번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김없이 이야기 나눌 분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놀아서 남주자 노는 아빠 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탈취미한 캔디 솜사탕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은 망나니 잭입니다. 네, 지금 제가 머리를 풀고 있는데 너무 덥습니다. 아직도 날이 너무 더워요. 곧 있으면은 입추잖아요. 벌써요? 네, 곧 전혀 안 느껴지는데. 전혀 안 느껴집니다. 심지어 온열 질환 환자 사망자까지 네,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은 저희가 또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환경 탓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은 꼭 지킨다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노아부터 환경을 지키긴 하나요? 그럼요. 네,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데 네. 뭐 샤워하고 뭐 하면서 샴푸 쓰고 이러면서 입이 더럽혀지고는 있죠. 네, 더럽히는 환경을 걸로 너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네네. 뭐 그래도 환경 보호의 실천을 위해서 그 집에서 이렇게 페트병에 네. 요 띠지가 둘려져 있잖아요. 라벨지가. 네네네네. 그거를 꼭 띄어서 버리는 습관을 들여서 계속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 라벨 잘 뜯어지는 거 잘 뜯어지는데 그쵸, 안 뜯어지는 거는 거 이게 승질이 납니다. 이게 네. 잘 뜯으라고 라인을 이렇게 자국을 내놨는데 네. 그것도 옆으로 삐져나가지고 결국 가위나 칼로 아니면 때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안 뜯어져가지고 뜯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도 대단합니다. 뜯어서 버리고 있죠. 하지만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노아. 더 비중이 높아요. 자, 우리 탈진면 캔디 씨께서는 네. 저는 장바구니. 장바구니. 꼭 쓰려고 오.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집에 비닐봉지가 정말 사라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서는 물론 당연히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쓰고 혹시 갑자기 어디 외출했다가 장을 볼 수 있어서 아하.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도 하나를 꼭 넣고 다닙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럼 정말 거짓말처럼 집에 비닐이 다 사라집니다. 비닐우. 옛날 사람 비닐우 헤이터. 비닐로가 비닐. 아 참. I hate 비닐루. 비닐우 헤이터께서 네. 네, 장바구니로 세상의 모든 비닐루를 없애버리겠다. 증오하고 없애버리겠다 하고 계시다고 진짜 합니다. 없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뭐 비닐우도 사실 플라스틱이고 한데, 그래서 저는 그 샴푸를 바샴푸 아세요? 바샴푸? 맞아요. 네, 비누 형태로 돼 있는 샴푸. 맞아요. 예. 비누 형태로 돼 있는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쓰면은 그 샴푸통 하나를 덜 쓰게 되고, 혹시 리필용을 쓰더라도 비닐우를 한 장 덜 쓰게 되고. 비닐로. 네, 그래서 바샴푸를 쓰는데, 참고로 뭐 TMI이긴 한데 바샴푸를 혹시 쓸 생각 있고 쓰실 분들은 바샴푸를 그대로 머리에 바르시면은 쓰시면은 여기가 뭐랄까 비누가 묻어가지고 안 뜯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뜯어요? 제가 썼을 때 비누. 그 머리가 칼하기 다 그래서 뜯어나오나요? 그 바샴푸를 담는 천으로 된 보자기가 있어요. 거기 넣고 물을 적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거품만 이렇게 송송송 나와서 네, 머리를 감게 됩니다. 그래서 바샴푸를 쓴 뒤로 제 헤어에는 네, 비듬이 아주 그냥 엘라스틴 안 되나요? 뭐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환경을 생각하며 네, 이렇게 환경을 더럽히는 노와 달리 네, 열심히
샴푸 불편하지만 쓰고 있다라는 점 강조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분명히 엄청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누가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라벨 떼주시고 비닐로 헤이터 해주시고 네, 이렇게 지내면 되겠습니다. 자, 첫 순서 매거진 소식 되겠습니다. 오늘 또 노는 아빠 노아가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재밌게 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자, 이번 달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이번 한 달간의 놀이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고 배달의 어플 한 그릇 배달보다 빠른 한 번 배달로 전해드리는 노는 아빠 노아입니다. 자, 이번 달은요, 뭐가 바뀐 게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번 달에 뭔가 좀 달라진 게 없을까요? 이런 거 미리 얘기 안 해주고 질문하는 자, 요 질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면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 오빠,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하면, 뭐지, 속눈썹이 없어졌나? 앞머리를 살짝 자른 것 같은데요. 손톱에 매니큐어를 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네, 실패. 자, 여기 슬로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지난달까지는 건강한 도시는 놀이하는 도시다라는 슬로건으로 그러네. 발행이 되었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참된 어린이 놀이로 세상을 열다라고 바뀌어서 발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발행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지역 사회 놀이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열심히 발빠르게 뛰어다니는 시흥 플레이스타트 소속이 시흥시 보건소에서 시흥시청 복지국 아동 돌봄과 아동 문화팀으로 주무기관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아동의 놀이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을 위한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옮겼다고 합니다. 이 아동 문화팀은요, 아동의 건강한 놀이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 공간 역할인 숨쉬는 놀이터 1호에서 3호를 비롯해서요, 건예포의 특색을 반영한 어린이 전용 공간 아동회관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에는 시흥 은계일 어울림센터, 그리고 중부에는 따오기 아동문화관, 그리고 남부에는 내년 개장 준비가 한창인 어린이 과학관이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플레이스타트 시흥이 아동문화팀에 깃들어서 아동을 위한 건강한 문화를 함께 갖고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아동문화팀의 김현숙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웠죠? 네. 사회생활 잘합니다. 요 다음 소식은요, 이어서 가보자면 어린이날에 대한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8월인데요. 예, 8월의 어린이날, 8월의 크리스마스 아니고요. 자, 플레이스타터 여름 책 토론 모임으로 선정된 이 진짜 우리 어린이날을 되찾자는 의미의 참된 어린이라는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질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요? 자, 첫 번째 퀴즈. 네.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드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 카운터를 주셔야죠. 틱톡. 자, 전화 찬스 없고요. 인터넷 찬스 없습니다. 오픈북 없습니다. 예. 그만. 하나, 둘, 셋 하면 올립시다. 자, 하나, 둘, 셋. O, X. 오, 아니네요. 갈렸네요. 예. 어린이날은 지금 흔히 알고 계시는 소파, 네, 방정환 선생님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 들으실 내용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이 아니었습니다. 뭐 정답을 알려주고 가세요. 정답은 X입니다. X라고요. 예.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 텐데요. 어떻게 방정환 선생님이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인데요. 1922년 5월 1일 우리나라 처음 어린이날이 시작이 되었고, 요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 바로 천도교 소년회를 창설하시고 그 안에서 소년 해방 운동의 목적으로 만드신 어린이날을 제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드신 분이 김기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천도교 소년회의 지도자이셨던 이 김기전 선생님이 계셨고, 그분이 실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어린이날을 만드셨는데요. 거기서 요즘 말로 하자면 사무장급 되는 위치에 계시는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김기전 선생님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네, 말 끊어서 죄송해요. 예. 그런데 왜 그분 이름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약간 이후에 나오는 역사의 얘기인데 친일 그거는 세력들이 다음 시간에 요거는 이제 자세히 또 뭐야. 전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만 맛보기로는 영웅주의로 이렇게 올리기 위한 친일파 세력들의 그런 그렇죠. 네, 계획들이 있었다고 1922년이라고 예. 했죠. 그때면은 일제 강점기. 그렇죠. 그 있잖아요. 시절이죠. 그래서 이런 어린이날의 이 창의시자,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역사도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우리나라 어린이날이 지금 현재 어린이날이 일제식 어린이날을 답습해서 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도록 또 있나요?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자, 상품이 자, 있나요? 두 번째 퀴즈. 상품은 없습니다. 네. 명예만 있을 뿐. 자, 두 번째 퀴즈. 어린이날은 5월 5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여기 X. X. 예, 갈렸는데요. 자, 음모론자들 아니에요, 음모론자들. 어린이날이 정답은 X입니다. 둘이 짜고 왔나? 둘이 지금 짰나요? 이게 음모론이거나 뭔가 조작이 있지 않은 사실 지구는 평평합니다. 지금은 세모입니다라는 급의 얘기를 지금 들어서 굉장히 충격이실 텐데요.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5월 5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처음 어린이날은 5월 1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5월 1일. 예, 이 5월 1일로 제정하게 된 이유와 의미도 있는데요. 이 의미는 그 김기전 선생님께서 현재 지금 5월 1일에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계실 텐데요. 노동절이죠. 이게 이제 어린이의 강제 노동의 현실을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아이들의 강제 노동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5월 1일의 노동절로 정하게 된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이 봄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난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질문만 놓고도 퀴즈에 대한 정답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하고 놀라실 수 있는데요. 네, 놀라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이렇게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주체이자 미래다라고 외치신 김기전 선생님의 철학과 말씀에 따라서 어린이날의 약속을 또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약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른과 어린이 모두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자고 하셨고요. 자치정신을 기르고 아이들이 모든 일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 또 꽃과 풀,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친애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떤 어려움에도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여 년 전에도 서로 돕자 그리고 사랑하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와야 하는 그런 사상인데 안타깝게도 많이 변질이 됐죠. 협동과 공존과 사랑이 아니라 경쟁과 지배와 소멸만이 남은 현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일제 식민교육, 한국 식민을 길러내기 위한 주입식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답습해 내려온 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막 울타리에 가둬놓듯이 키우고 온실속의 화초처럼 과보하고 안돼 위험해 하면서 모든 걸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제시대 때 그렇게 받고 자란 조상님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아야 내가 이 식민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자 플스에서 여름책 토론 모임으로 참된 어린이라는 책을 선정하고 함께 나누는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 여러 플레이스타터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요 어린이에 대한 그런 마음과 그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에 제가 기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타터 벨 선생님께서는요, 안 좋은 옛 습관들이 딱지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매일 반성을 하면서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다짐과 반성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과거의 강제 노동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강제 노동의 학습이라는 것을 한 스푼 첨가가 되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실 겁니다. 강제 학습 노동으로 아이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강제 학습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도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한 아들이 학교에서 꼴찌를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던 차에 공부를 이번에 열심히 해서 성적을 좀 받아서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줘보자라는 마음에 2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취표를 안고 현관문을 박차고 엄마 나 2등 먹었어 하고 밝히는 순간 엄마가
굉장히 놀란 목소리와 입막음과 입틀막을 하면서 우리 아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1등은 누군데?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네, 2등을 하고 온 아이에게 1등이 누구냐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열심히 노력한 너의 그 노력과 밤샘 고생한 그 과정을 엄마는 알고 있다. 너무 고생했다 하는 그 말투와 포옹이 아닌 1등이 누구냐, 그 1등을 넘어서야 한다는 그 마음가짐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 말고 이제 진짜 어린이의 강제 노동을 해방하고자 한 김기전 선생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생기기 전에 아이들의 삶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각박하고 가혹했다고 합니다. 이름 없이 살고 또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인권을 되찾고 사회 구성원으로 세우려는 그 절박한 마음에 어린이날을 세웠다고 하시죠. 그래서 1922년 아까 말씀드린 5월 1일 날 어린이날을 시작을 하셨고 그 기획하고 실행하는 중심에 김기전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걸 넘어서서 어른과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이자 권리를 가진 주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호해야 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을 넘어서서 미래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주체로 존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회 전체가 이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통감하고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5월 1일의 노동절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 현재 어린이날은 그런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의 외침이나 뭔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거리 행진을 하면서 선언문을 외쳤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하루 즐겁게 보내는 정도로 끝이 나고 또 주로 상업적인 이미지로 좀 굳혀졌죠. 변질이 되었습니다. 네, 선물 받는 날. 네, 선물 주는 날, 선물 받는 날. 저도 어릴 때 그 장난감 로봇을 받기 위해서 5월 5일을 손꼽아 기다리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받았나요? 네, 결국은 받았죠. 받았습니다만. 잘 살았네. 아, 받았어요. 네. 우리는 그런 게 어딨지? 받았었는데. 나뭇가지. 네, 좋은 호미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자, 이 호미로 일을 열심히 일을 밭을 갈구고. 강제노동. 강제노동 하셨네요. 예, 당하셨네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물론 하루가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 중심의 행사 그리고 그저 아이들의 문화 행사로만 그렇게 바뀌어 나간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아이들이 정말 이 강제 학습 노동에서 벗어나고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인식을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 진짜 어린이날이라는 특별 부록을 제가 특별히 좀 실었는데요. 네, 요 웹진을 제작하고 발행이 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 특별 부록에 써 있는 진짜 어린이날을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어린이날이라는 선물을 넘어서 이날에 이루어졌던, 남겼던 존중과 연대의 의미와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플스 여름책 토론 모임 남았습니다. 기간이 남았고요. 8월 2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 12시까지 3호 숨쉬는 놀이터 공부방, 놀이공부방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네, 어린이날의 참뜻과 또 우리가 되찾아야 할 진짜 어린이날의 의미와 역사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7월호 웹진 소식을 전해드린 노는 아빠 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찾는 것도 의미 있는 행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야, 되찾아야 될 게 많습니다. 네. 지금 현충일도 혹시 아시나요? 뭐 어떤 현충일을 지정한 날이 사실은 반민특위를 해체하던 날이에요. 그걸 그 초대 대통령이 맞아요. 야, 이 날을 그냥 현충일로 해 해가지고 지정됐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바뀐 것도 그분이 하셨습니다. 아, 이 사람. 진짜. 스코리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편집.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는 빨갱이다, 이씨. 네. 아, 그리고 그 네. 빨갱이란 말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그 발이 파르티찬인가? 그쪽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네. 일본 경찰이 독립운동가를 부르는 말이 빨갱이였어요. 그럼 나는 당당하게 빨갱이를 하겠어. 그럼 대한독립 만세. 물론 파르티잔에서 왔지만 네. 일제시대 때는 그 빨갱이가 독립운동가를 지칭하는 말,
야, 좋은 말이네. 네, 저기 비속어였어요. 오, 뭐 비속어인 거 빼고는 그러네. 야, 괜찮네. 빨갱이 해야겠네. 독립운동가를 지칭하는 네. 의노예. 와, 비속어였네. 비하하는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말이었네. 야, 아,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맞네요. 그때 예. 반민특위 해체되면서부터 아하. 잔재들이 정리가 안 됐어. 네, 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투사가 되셨어. 리박스. 삐처리 부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겠죠.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리 솜사탕의 리박스쿨. 왜 그래? 아, 죄송합니다. 솜사탕의 책방. 네. 네. 솜사탕이 소개해준 책을 읽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플스 함께 읽기 온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신 거였는데, 이번 책이 아주 해자스럽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주 고맙습니다. 얇고 자간도 넓고 내용도 이렇게 참 어렵지 않아서 네, 술술 네. 읽혀졌던 책인데, 아, 다행이군요. 자, 그러면은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론을 하긴 하는데 네. 책 내용 중에 저희들이 곱씹을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일부 책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일부분을 좀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네.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위해 쓰는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걸 잘 압니다. 잠깐만요. 네. 이 책을 지금 소설인데 이 지금 말하는 주인공이 여자아이더라고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여자아이가 혼자 독백하는. 처음엔 남자아이인 줄 아셨어요? 네, 저는 남자아이니까. 아, 젠더 감성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이거? 저는 이 표지에 있는 뒷모습이 표지 딱 뒷모습 누가 봐도 여자아이인 줄 알고 저 있었는데. 남자아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생각을 좀 수도 오해했던 있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무섭다.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실망입니다. 추측을 했는데 실망입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이 주인공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네.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위해 쓰는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걸 잘 압니다. 엄마는 강압적이거나 무서운 분은 아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늘 엄마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래를 좀 뱉고 담배를 좀 끊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많네요. 네네. 모든 아이는 이 지옥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참아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만으로는 무시무시한 공부 압박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파트 옆에 공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짜증을 부리고 제 자신마저 공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예, 참 가슴 아픈 글인데. 가슴 아픕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더 가슴 아픈 거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들 우리 아이 키우는 아빠들이니까. 네네. 이제 지금 이 아이는 엄마의 희생으로 다니는 빽빽한 학원 스케줄을 엄마의 사랑이라고 느끼지만 또 한편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앞에 이제 읽으셨잖아요. 네네. 읽은 거 맞죠? 네. 아니, 리액션이잖아요. 리액션입니다. 예, 리액션이에요. 아, 이거 네. 같이 방송 못 해먹겠네. 카레나 뱉으세요. 사랑과 지옥이란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의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한번 부모의 입장에서 다른 걸 떠나서 똑같은 일을 한편으로는 엄마의 사랑이라고 느끼고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벌어진 그 삶을 지옥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떨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지금 심정이.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다른, 어떤 한 영상에서 봤던 아이가 떠올랐어요. 이 아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자기 엄마에게서 학대를 당해가지고, 그 학대 수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애가 장기도 손상돼가지고 평생 이렇게 뭔가 장치를 달고 살아야 될 만큼 학대를 당했던 아이가 이제 거기 어느 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되찾고 이제 외출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출하게 될 때 자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는데 누구랑 가고 싶어 했을 때 결국 엄마라고 엄마하고, 대답을 예.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찍을 때가 한 6살쯤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건 알지만, 그런데 내가 이 삶의 지옥이 버텨야 되는 게 엄마를 향한 사랑을 유지하는 거라고 그렇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 몸과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그래서 안 좋다. 그치, 안 좋죠. 아프다. 아프다. 아프지. 많이 아프다. 여기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이 공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간다고 하는 부분이, 공원은 사실 마음의 그 쉼을 위해서 가거나 아니면 이 나이 때는 놀이를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자신마저 공격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 아무래도 제가 해석했을 때 도망을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노아는 어땠어요? 저는 이거를 직접 보고 있죠. 제 딸한테서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공원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건 지금 와이프 디스하시는 놀이터로 뛰어가고 있어요. 아니요, 디스가 엄마 아닙니다. 때문이다. 아니. 엄마 나는 때문이 잘하는데 아닙니다. 엄마 때문에 자, 잘 저는 힘들다. 아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앞에 얘기를 안 했어요. 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이 말이 사실 지금 6살의 제 딸아이한테서 나오는 행동에서 비춰보면 너무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어린 나이에 나가서 이제 그 집단 생활에 갇혀있는 생활을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잖아요. 3월 새학기부터. 그래서 지금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와 좀 힘듦을 계속해서 누적돼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가끔 이제 제가 물어보죠. 뭐 유치원 생활 어때? 아니면 세아가 스스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아, 유치원 가기 싫다. 뭐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돼. 라는 그런 투정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요? 직접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랑 있을 때는 다른 때는 안 하지만. 근데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동안 지난달에 한창 더운데도 세아가 갔다 오면 그 밀려있는 놀이를 막 숙제하듯이 너무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시부터 한 9시인가 9시 반까지 동네 그 건너편 놀이터에는 몇몇 가정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단지에 모르는 친구들인데도 가서 놀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놀이를 채우려고 뛰어가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견디는 삶을 살고 있구나. 애가 감당하기에는 좀 더 힘들고 버거운 거를 참아내고 살고 있구나를 느껴서 참 제가 더위를 먹고 더운 와중에 그 마음을 놀고 싶은 마음과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자 따라다니고 등짝 스매싱은 아내에게 제가 맞았죠. 예, 제가 대신 맞고 자, 이 세아의 기승전 자기 자랑으로 그렇게 그렇게라도 아이가 아이의 놀아주고. 딸의 너무- 스트레스와 그런 걸 그래요. 풀어주고자 네.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책 소개를 좀 안 하고 넘어갔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이 책 내용은 우리나라 이제 이 학습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의 어떤 갈등, 그리고 이게 소설이지만 나름대로 정말 멋지게 그걸 풀어나가는 그 내용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먼저 앞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아이들의 이 학습으로 인해 벌어지는 환경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소위 말하는 두 극단적인 감정이 지금 아이 안에 공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아프구나.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에 그 전에 쓰이던 말은 정신부절증이거든요. 근데 그 영어로 그 정신부절증을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불러요. 그냥 그게 뜻이 뭐냐면은 정신이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정신분열증의 그 어원적 의미가. 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사랑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그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정말 이 정신이 찢어지지 않고는 그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자기를 공격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부숴버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해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많아지고, 근데 이게 똑같은 일이 20년 전에 일본에서 벌어졌거든요. 거기도 우리 못지않게, 왜냐면 우리 공포 풍토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거긴 좀 이렇게 변화를 시도했고, 이제 우리는 아직 여전히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보고, 이 짧은 글이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뭐 우리가 많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엄마는 자녀를 왜 이런 상태에 두었을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런 선택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며 과연 이건 합당할까? 요즘엔 나의 문제일 수 있어서 제가 어렵지만 이 어머님을 뭐 알진 못하겠지만 어차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텨내고 이겨내야 그나마 네가 사회에 나가서 혼자 설 수 있는 힘이라도 생길 거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만큼 커서 살아보니 이 아픈 네가 지금 느끼는 이 아픈 과정을 겪고 이겨내야 그나마 그 뒤의 삶이 좀 편안해진다라는 근데 지극히 본인 개인적인 기준이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뭔가 학원을 계속 돌리고 이런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닐까요? 네. 노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한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남들을 다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하니까라는 성공 공식을 따르듯이 그렇게 아이들이 똑같은 입시 제도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에 대한 왜 아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부모의 불안과 뭔가 욕심과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아이를 대신해서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 앞에서 영화 한 편이 제가 떠올랐는데 혹시 여러분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아주 옛날에 예, 아주 옛날 영화인데 기억이 나네요. 2차 맞아요. 2차 세계대전에 그 유태인 가족 예, 맞아요. 아빠랑 아들이 수용소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됐는데 기억납니다. 예, 그 영화 저는 저는 명작이라고 명작이죠. 생각하고 맞아요. 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의 논리라면 그 아빠가 그 아이로 하여금 아우슈비츠의 참혹한 모습을 다 경험하게 만들었어야죠. 네가 세상에 나가서 어쨌든 세상을 이렇게 아기 다툼을 하고 사니까 아우슈비츠의 이 어려운 환경을 너도 다 봐라. 사람이 죽어가고 굶어가고 서로를 이렇게 죽이는 장면. 왜 이게 세상이니까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근데 그 아빠는 정반대로 아이로 하여금 그걸 하나도 못 보게 하면서 마치 놀이인 양. 예,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아이를 그런 보호를 하거든요. 근데 저 계속 영화를 보면서 질문을 했어요. 저도 한편으로 마치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경험한 강인한 아이가 되어라. 이게 마치 이제 일제시대 때 튼튼한 어린이, 억센 어린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어린이는 이제 어른은 이미 자랐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 모든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온전히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지. 그 벽돌 하나를 다 부실하게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거를 다 망가뜨리면서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그 요소를 망가뜨리는 거지. 그게 어린 시절에는 그것을 온전히 잘 경험하고 성장을 해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부모들이 말하는 그 뭐라고 할까 세상을 이기는 아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그 부모는 아마 그 영화 주인공은 좀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영화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린 시절에 아이가 성장하기에 필요한 그거를 경험하면서 생각과 몸과 마음이 자라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 불합리함을 미리 경험하게 한다? 그럼 그걸 바꾸지 못하는 우리 잘못을 왜 아이들한테 전가하고 우리는 바꿀 마음이 없는 거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적응하라는 거잖아요. 예? 부모들은 왜 그런 노력은 안 하면서
그 힘겨운 걸 아이들 보러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겪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를 더 일찍부터 경험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논리적인 전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노아가 말한 것처럼 그 아이의 필요나 아이의 성장이 아니라 부모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게 한다. 그 어뷰즈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약물 중독, 약물 남용을 그 드러그 어뷰즈. 예. 그 어뷰즈가 다른 뜻이 또 뭐냐면 폭력이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그 어원적인 정의가 뭐냐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활용하는 모든 것은 어뷰즈예요. 다시 말해 폭력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노아가 말한 그 부모의 어떤 그 불안과 그다음에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내 두려움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식에게 그냥 그거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는 그 누구를 위한 거냐는 말이에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거 어뷰즈죠.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뭐 때리고 뭐라 할까 뭐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폭력이 아니라 그 하는 행동의 목적이 나를 위한 거라면 그거는 이제 폭력인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엄마가 물론 사랑으로 하지만 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하긴 하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라는 질문을 좀 꼭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걸 우리 부모님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야지 이게 어떤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서 좀 힘든 얘기지만 제가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좀 넘어가면 이 아이는 부모의 지원을 사랑이라고 느끼며 견뎌냅니다. 과연 엄마의 행위는 사랑일까요? 사랑이라면 그 이유는 뭐고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그거하고 연결지어서 한번 뭐 제가 한 말에 평가를 하셔도 좋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그 엄마의 사랑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사랑한다면 아이가 이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주고 시간을 주고 이해를 주면서 할 텐데 그러려면은 일단 어쨌든 부모인 내가 아이의 표현을 일단 듣고 존중하는 마음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육아하면서 사실 6살 아이지만 이 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뭔가 존중하고 그러니까 습관처럼 돼야 되는데 뭔가 아니야 안 돼가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안 한다고 인지를 하면서도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아니야 안 돼보다는 이제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이론적인 거지만 그래도 고치고자 하는 그 의도적으로라도 고치려고 그래 맞아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면서 좀 순화를 하는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그게 책에서도 반항심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아니야가 나와버리면 방어 기제가 나와가지고 아이가 닫아버리고 더 때를 쓰고 반항심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맞아 하면서 좀 들어주고 아이가 그 마음을 받으면 엄마가 내 말을 아빠가 들어주고 있구나를 느끼면 좀 더 유해지고 또 얘기가 더 잘 통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방식을 바꿔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최근 할 얘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여기서 이 아이가 부모의 지원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저는 이 부모의 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부모의 그 지원은 결국 학원비잖아요, 학원비. 그렇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원비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설득을 위해서 내가 널 위해서 학원비 얼마를 쓸 거야. 이럴 때 제일 사랑스럽게 말합니다, 엄마들이. 이게 나가거든, 이게. 그렇지. 그래서 그 나가는 돈에 비례해서 얘가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엄청 아이를 어르고 달래듯이 말을 예쁘게 해줘요. 그래서 이 그 엄마가 그렇게 어르듯이 예쁘고 달래듯이 말을 예쁘게 해줬을 때 이 아이는 이게 내가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이야 라고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지원이 이꼬르 사랑이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어머님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그게 사랑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대변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전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거냐, 그럼 세상을 무시하고 그 이상적인 말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그런 말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 이제 프리스타트에서 이제 피클 또리 학교도 이제 공부하는 모임인데 그걸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아이의 특성, 그러니까 인간이 배우는 어떤 그 뭐라 할까, 배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뇌라고 하는 거를, 조금 말이 좀 어깨로 나가는데, 그 2000년 이전에는 인간의 뇌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었네요. 없었죠. 특히 살아있는 뇌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죽어서도 연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그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아있는 뇌를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죽은 뇌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죽은 뇌도 이렇게 기증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 이제 시체 공시소 같은 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무연고 시신,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그런 분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뇌가, 그래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잘못된 그 신화 믿음이 있는데, 뭐냐면 나이 들수록 뇌는 망가진다. 예. 맞아요. 다들 그렇게 지금 믿고 있잖아요. 예. 네. 예. 절대로 그건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본인 의견 아닌가요? 네. 망가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이제 뇌가 살아있는 뇌를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MRI라고 하는 장비가, 예, 그게 이제 일반 병원에 보급이 되면서 살아있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교육 방식은 그런 뇌 연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이전에 만들어진 학습 이론을 가지고 그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1970년도까지 그 이 어떤 이 교육의 중요한 원리가 동물 행동학이라고 해서 옛날에 파브로프 뭐 이렇게 뭐 음식 종치면 그 뭐 침 흘리고 하는 것처럼 인간을 동물처럼 조련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원리였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보세요. 아이들 저희 때도 뇌과학이 아니고 매과학이었어요. 그렇죠. 엎드려. 몇 대 치면은 말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동물 행동학의 근거에서 마치 그 실험실에 있는 동물 다루듯이 인간도 동물이니까 같은 원리로 이제 가르쳤던 것들이, 지금은 좀 그걸 뭐 학교 폭력이니 뭐 해가지고 좀 완화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는 저는 거의 바뀐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어떤 그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뇌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그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것도 일종의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도전이고 모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돼야 되는데, 사실 어쩌면 아이들은 사실 저희들 이제 피클 또리 학교 하면은 그 변화가 되게 빨리 이루어지지만 부모들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정말 배움이 즐겁다고 하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좀 새로운 방법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 수학, 논술, 국어 모두 이제 이 아이의 말이에요. 최고반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도 패배자처럼 기가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10페이지에 있는 얘기죠. 네네, 1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듣고 질문은, 이 말 속에서 아이는 국영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속에서. 일단은 그 뭐랄까, 우리나라에 현재 팽배해 있는 서열주의, 네, 그리고 뭐랄까 등급 분류에 따른
그런 등급에 따른 서열주의가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반에 들어가지 못하면 패배자처럼 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반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뭐랄까 의미가 퇴색되고 네, 오로지 그 최고반은 마치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를 이제 내가 뭐 공부를 잘했던 입장에서 서울대를 못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도안이면 뭐죠 인생? 그렇죠. 예. 큰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노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배우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전 국영수만 배우는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이 표현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왜곡된 가치관을 함께 배우는 것 같아서 어떤 부정적 가치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라는 그런 자기 이런 정체가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되게 부정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질 뿐더러 그 노력은 꼭 성과로 이어지고 성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압박이나 그런 부담도 좀 클 것이고 그렇게만 네. 증명되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잘못된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생각을 같이 배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맞아요. 네. 예. 이어서 이제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국어 50점, 100점은 그냥 시험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아이의 표현을 보자면 그걸 점수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반에서 50등 했다. 지금 50등 하셨어요? 50등 했다. 했다라는 거죠. 했다. 의외네요. 했다 그러면 50등짜리 50등짜리 정체성. 근데 벌써 학교를 졸업한 지 몇십 년 됐는데 지금도 우리는 1등 앞에 가면 1등짜리 마드니 앞에 가면 기가 죽잖아요. 맞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점수로 기가 죽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각인을 그렇죠. 받은 거란 말이에요. 각인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저는 지금 교육이 갖고 있는 저는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른 계기를 통해서 아이가 다른 성장을 하고 그렇죠. 다른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 성적으로 사람의 평생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어떤 사람 됨됨이를 그냥 규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뭐라 할까 이 지금에 있는 교육 방식은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점수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점수에 기대어서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다 그게 이제 어느 학교를 나오면 이제 그 학교 서열 학교에서의 등수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게 같은 말인데 그걸로 사람의 그 레벨을 먹이고 그걸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우 비과학적이고. 예, 근데 그걸 다 우리가 맹신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만든 신화에 다 지금 미신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건 깨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나라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 얼마나 큰 장애물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돈 들여서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한 계단 더 올라가려고,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서 그 사교육비를 벌려고, 하고 있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지금 씌어서, 이게 된 거지, 이게 절대로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린이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새롭게 발견한 게, 그것의 기원이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에게 이식해 놓은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사회진화론. 인간에게는 소위 말하는 서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열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이 있다.
그걸로 그래서 우열한 인간은 열등한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해도 괜찮다. 그게 이제 그 사회 질원은 이거 우생학이고. 일본! 예. 근데 그런 사고 똥을 싸놓고 갔어, 이 그만해. 네. 근데 그런 사고 방식을 지난번에 우리 노아가 말한 것처럼 네. 우리 부모들이 그거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깝죠. 예. 그 역사를 바로 알고 야 이게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고유한 생각이 아니구나. 이거는 일제 잔재구나. 라고 깨닫고 이걸 빨리 벗어 던지고 지금 새로 이미 많은 그 좋은 학자들과 그 운동가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교육 방식으로 빨리 옮겨가면 되는데 이게 무슨 변화해야지. 절대적인 진리있냐?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대. 뭐가 어쩔 수 없어. 나라가 변하지 않으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게 여기 아이들도 나라가 할 수 없으니 자기네들이 일어나서 한 거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그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아니잖아요. 왜? 네. 예. 근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냐는 거예요. 나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점수라고 하는 게 단지 아이들의 성적만을 이렇게 너는 지금 수학을 요 시기에 90점 정도 하는구나가 아니라 너는 90점짜리 인간이야 라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좀 우리가 이거는 부모님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그 아이는 부모님한테 맞아가면서까지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를 들어가고 서울대에서 이제 검사가 되는 데까지 7번인가 8번을 떨어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사가 된 다음에 대통령까지 돼요. 와, 그걸 위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됐죠? 네.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저기서 팬티만 입고 누워가지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흥분했어. 빨갱이도 아니네요. 한동님 만세.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장이 오늘 좀 힘들다. 이제 두 번째 장의 그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제 이 책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단원 제목으로 뽑았는데 저는 좋은 아이가 아닙니다. 네. 12에서 13페이지. 왜 아이들이 자기가 좋은 아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내가 수학을 70점 맞았다고 90점 맞은 아이보다 좋은 아이가 아니라고 자기 정체성을 비하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대부분의 아이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학교에서 공부만 하면서 알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렇게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할 시간도 경험할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내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돌아보고 요즘 아이들이 꿈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이들이 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한번 좀 꿈에 대해서 이거 일단 내 얘기, 나는 어떻게 꿈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생각하면서 왜 요즘 아이들이 꿈을 못 갖나? 자, 여러분은 지금 풀스톡톡 플러스 매거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질문 5번째거든요. 질문이 총 12개예요. 빨리 아직 할게요. 반도 안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직 반도 안 왔어요. 더 주무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잠깐 깼을 거예요. 노아부터 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꿈이 일단은 꿈이라는 게 저는 어쨌든 내가 뭐가 되고 싶으냐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꿈이 항상 어렸을 때는 직업을 생각을 했죠. 뭐 대통령, 경찰, 뭐 과학자, 의사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특정 직업을 생각했었는데 요 플레이 스타터를 알고 그리고 놀이에 대한 것이나 이런 육아를 알면서 저를 다시 찾아보면서 생각 들었던 거가 딱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할 때 좀 즐거움을 느끼고 좀 기쁘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놀이운동과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꿈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주입식 교육이든 어쨌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거를 경험할 시간이 없고 놀 시간이 없고 또 뭔가 비교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경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겨를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게 막는다는 생각조차 들어요. 이런 걸 생각할 시간에 너는 문제 하나를 더 풀어야 되고 이 대학에 의대에 가기 위해서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야 돼라는 압박 때문에 그런 생각할 틈을 안 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음모론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어른들이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저도 어릴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어른들의 그런 주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그리고 심지어 모르고 한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애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는 그 말이 아이에 대한 꿈을 찾을 시간을 뺏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자기만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성마저도 빼앗아가는 그 말 한마디를 매일같이 하니까 아이들은 그거에 세뇌되어서 나는 공부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압박이 아이로 하여금 꿈을 못 찾게 하고 못 찾게 꿈에 대한 한다. 의미도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것 네. 같아요. 우리 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꿈은 내가 이제 비보이로 알고 있었는데 바꿔야죠. 이보이 지금 한 F보이. 네, 일단은 이 꿈에 대한 그 접근 자체는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내가 어떤 환경이 있냐에 따라서 나의 그 시야가 결정이 되고 그 시야 안에서 내가 이거는 진짜 해보고 싶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건데 애시당초 저 학교라는 학교 감옥처럼 생겼잖아요. 저희 다니던 학교는 거기다가 애들 다 처박아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메타작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결국은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 못 참고 튀어나가서 자기 꿈을 향해 걸어가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사회에서 무시받고 네,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좀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그냥 생계 유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생각하는 이제 말하는 그 꿈을 아이들이 그 뭐랄까 현재는 그 직업하고 좀 많이 혼용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그건데 하세요. 그만할까요? 제가 혹시 영업방해 했나요? 죄송하지만 이거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아주 해주세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제 말을 끊으면서까지 이렇게 중지시킨 거 보면은 아까워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래서 직업하고 혼용해가지고 내 꿈은 뭐 서울대야, 내 꿈은 뭐 연세대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내 꿈은 삼성전자, 내 꿈은 뭐 이렇게 회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혼용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좀 할게요. 그래서 그 환경이 만들어주는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꿈을 피울 수가 있는데 이 오로지 이 진학과 공부만을 향한 그 환경에 자란 아이들은 사실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맨날 다니는 동선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꿈에 대한 접근 자체가 끊겨 있다. 꿈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다시 보면 여기 꿈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있는데 아니 대학에 이건 여기 죄송해요. 대부분 아이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라는 부분만 들어도 경험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작게라도 뭐가 있는 줄 알아야 예를 들어서 상표기 나는데 베스킨라빈스 서리원 가가지고 31가지 아이스크림 다 먹어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맛을 정하지. 거기서 맨날 바닐라만 이게 몸에 제일 좋은 거야. 바닐라만 먹였다. 제가 평생 바닐라만 먹었는데 내 꿈은 바닐라가 되겠어. 바닐라 좋아합니다. 발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은 환경이다. 네. 자, 이제 영업 진행하시죠. 저는 이제 정말 우리 사회가 꿈을 직업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꿈을 닫는 저는 그릇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은 의사가 되라고 하는 이제 직업을 꿈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초상화를 저희 5 형제인데 제 머리 위에는 슈바이처, 그다음 제 동생 밑에는 뭐 아인슈타인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마루에다 붙여놓으셨어요. 대단하죠? 아이디어 좋으신데요?
근데 그걸 사진으로 찍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미술 작가를 그림 고용을 해서 그렸나? 그 그린 거예요? 유화로 그렸어요. 와. 유화로 그 정도로. 그 돈을 수제작으로 이렇게. 어. 근데 그 그림이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무료 자식 의사가 됐어요. 뭘 상징하냐면 무료 자식이다. 들여가지고 유화로까지 그러니까 걸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학원비를 보냈는데 네가 그렇지. 사랑 그 사랑이죠. 부모의 우리 아버지의 아, 사랑인데 그렇지, 저는 그냥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라서 당연히 저는 의사가 돼야 되는 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면서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를 깨우치는 거를 보는 걸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좀 이렇게 뚫고 나와서 만세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건 저는 되게 쾌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탈옥을 시켜준다고 그런 직업을 단수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꿈이라고 하는 건 매우 추상적인 것 같아요. 추상적이다. 예. 그리고 그걸 어떤 사람은 그걸 의사라고 하는 글에도 담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놀이운동가라는 그렇죠. 글에도 담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요거 그게 이제 제가 왜 상담을 전공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영향력을 내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비슷한 의료적인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 상담은 이제 의료 모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 미련을 못 버렸나 봐. 우리 부모님이 결이 어? 있네.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걸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계속 저 관심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어떻게 하면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까라고 하는 관심이기 때문에 그 상담을 하다가 이제 이 놀이운동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꿈이라고 하는 게 의사나 판사 아까 그것도 이제 그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 책 읽어봤지만 그 군부 시절에 군부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그 거잖아요. 그 당시에 다 대통령, 장군, 경찰, 의사 다 이게 다 그런 꿈들이었죠. 그걸 다 이제 국가에서 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친 결과라고 이제 책에도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뭐라고 할까 그릇 정도라면 내가 의사가 안 되더라도 응?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다른 그릇을 찾으면 아이들이 자살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 꿈이 의사야. 그러면 의사가 못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절망인 거죠. 나는 끝이 망했죠. 왜냐면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갖지 못했다고 망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꿈이지 그걸 담는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뭐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먹든 그렇죠. 뭐 도자기 그릇에 담아 먹든 그 음식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뭐 나름대로 뭐 심미적으로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직업을 꿈이라고 정의해 버리니까 아이들이 그 직업을 갖지 못하면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해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매우 왜곡된 생각이라고 저는 꼭 지적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이제 그 중학교 가서 사람책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너무 뭐라고 할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인상 깊었냐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거든요. 꿈이 그릇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제가 갔던 때가 2학년, 3학년 아이들이었어요. 예. 불가능해. 그치. 중학교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교육 과정도 1학년 때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걸 만든 이유가 내 꿈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그릇에 넣어보면 이게 어울릴까? 나를 찾는 그 교과 과정이거든요. 제가 이야기로. 근데 엄마들이 그때 다른 아이들이 공부 안 하니까 학원을 더 보내세요.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그래서 참 그게 과연 잘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좀 넘어갈게요. 중간에 건너뛰기도 해야 되겠네. 자, 더 주무셔도 돼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세요. 네. 두 번째 엄마는 텔레비전에서 학대받거나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따돌림 받는 아이들을 보면 이 책 내용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주말까지 해야 하는 숙제와 공부 스트레스에 시들어가는 저를 모른 척합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제가 힘들어질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거란 것은 압니다. 지금 참 이 글을 쓴 분이 어른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엄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남의 아픔은 진짜 공감하면서 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시들어가고 있는 걸 볼 때 외면해 버린단 말이에요. 나도 혹시 이 엄마처럼 남을 비판하면서 내 자녀에게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엄마는 지금 뭐랄까 자기 딸내미의 지금 현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딸내미랑 이런 좀 심층적인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텔레비전에 학대받거나 학교폭력 당한 따돌림 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아파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기 딸내미가 힘들어하는 거는 딸내미랑 이렇게 심층적으로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이제 100% 모를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내 아이는 지금 현재 잘 버티고 있겠지, 잘하고 있겠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 아이들이랑 지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상담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상담을 하다 보니 그런 대화가 나왔다. 이제 중학생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엄청 잘 지내거든요. 장난도 치고 같이 놀고. 근데 애세당 그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소통하는 길에서 같이 노는 길은 만들어져도 심층적인 대화를 좀 진지하게 나누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아이는 자기의 진짜 꺼낼 거만 꺼내고 감출 거는 감추고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역시 엄마한테 나 힘들다라고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지만 엄마가 야 누구나 다 힘들어 라고 이렇게 그냥 넘어버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죠. 누구나 다 힘들어라고 맞받아 쳐버리는 게 더 이상 대화가 안 이어지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노아는 이 엄마가? 그러니까 이런 모르겠을까? 어쨌든 자식한테 이렇게 하는 것, 말이나 행동이 결국은 이 엄마도 이전 세대의 부모에게서 받아온 그거를 그대로 또 표현해내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세대 간에 좀 잘못된 악순환 되어 오는 대물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좀 있고, 저는 저희 엄마가 뭔가 떨어뜨리거나 산만하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특히나 더 강하게 혼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식하기 이전에 한 3살 때나 이때 한창 뭔가 떨구고 손에 힘이 없으니까 물컵도 뭐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욱하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의식적으로 느끼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말이나 행동에서 내가 그 전에 받아왔던 부모님한테 받았던 양육 방식, 잘못된 양육 방식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나오는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22년째 키우고 있는데, 저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머릿속에 생각하는 부모는 다 희생하고 아이를 위해서 하고, 정말 아이가 아프면 내가 더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정말 아이를 위해서는 내 목숨처럼 모든 걸 다 내어줄 것 같은 사람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저를 솔직히 가만히 돌아보면 전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가끔 놀라요. 예. 모르셨어요? 그거 가끔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 합리화의 신. 어떤 선택을 하고 보면 이게 사실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뭐 내가 귀찮거나 내가 부담스럽거나 내가 하기 싫거나,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게 전 부모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을 넘어서서, 그렇다고 애들에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데 그게 정말 아이들에게 유익한, 그래서 내가 오히려 해주는 것보다 네가 스스로 힘들지만 겪어내야 되는 일이라고 믿고 오히려 좀 지켜보는, 그렇죠. 혹은 또 어떤 때는 그 앞에 서서 그냥 그걸 내가 오롯이 맞아버려야 되는, 그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답으로 말할 수 없지만 솔직히 내 마음속에는 하기 싫고 귀찮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자기 합리화를 할 때는 뭐냐면 이것도 난 너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우리가 아까 상정했던 그 정말 이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너를 위해서. 예, 사실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왜 단정 지으시죠? 되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좀 인정해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 못하니까 아이에게 하는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저 생각이 들어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예, 예, 하고 예.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내가 더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그렇죠. 나는 무조건 옳고, 예. 내가 살아봐서 알아. 예. 그렇죠. 예. 근데 난 틀린 말 안 해. 경험해 봤는데.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되게 불만이 많았는데 다시 저희가 이제 제 아버지 나이가 되어 보니까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뭔가 대단한 이상적인 걸 뭘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래야만 돼.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 저분도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구나. 어? 그런 마음이 들고 깨달아지니까 저희 아버지를 좀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예. 사실 이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부모가 자기 자신을 이상화시켜서 자기는 무어한 존재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도 우리 부모를 그렇게 무어한 존재로 암암리에 의식하기 때문에 대단한 걸 기대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더 증오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참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그냥 평범한 인간이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그러니까 배우고 나를 자꾸 이렇게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없으면 제 노력도 안 하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반복되고 그냥 나는 뭐 다 완성되었고 너는 부족하니까 우리 사회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니까 네가 우리한테 적응해야 돼. 네,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딱 2개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제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자, 왜 나를 핑계를 저만 힘들어하나요? 다 힘들어하고 계신데 자, 지금.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네. 이제 4번째로 넘어가서. 네. 중국, 일본, 대만은 모두 공부가 선택지가 아닌 운명을 가르는 기분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선 수능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비투어라는 시험을 치르는데 웬만하면 다 붙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수능이 이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다 누더기가 돼버렸는데 그 시험만 통과하면 원하는 대학을, 원하는 전공을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러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많은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에 가지 않고 일도 해보고 세상도 경험해 보다가 정말 대학에 가고 싶을 때 간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학교 수업만으로도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다는 거죠. 공교육으로 다 충분하다는 거죠. 학교가 끝난 뒤엔 친구들이랑 놀고 쉬고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몸과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보내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방과 후에 놀이와 요가 시간이 존중받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이 나를 웃게 하는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두근거리는지를 천천히 알아갈 수 있었고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행복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오래전에는 우리처럼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바꾼 건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학생.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경쟁 교육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갔고 싸웠고 바꾸어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해방의 역사였고 모든 해방은 자기 해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통받는 자가 혁명의 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흑인 해방은 흑인이 주체였고 여성 해방은 여성이 주체였습니다. 그렇기에 교육 해방의 주체에 대한 문제는 한국 교육에서 누가 가장 고통받는가라는 물음으로 환치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학생이죠. 그렇죠. 부모들도 만만치 않지 않나요? 근데 부모의 이거는 학생들과 부모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시당초 일단은 우리나라 수업 과정 중에 이러한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이 모르겠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를 다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여기는 소학교, 국민학교 뭐 이런 느낌이라 근데 이런 거 자체를 애시당초 배우질 않아요. 이런 느낌 자체도 없었어요. 뭔가 해방, 혁명 이런 내용보다는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적인, 지식적인 내용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혁명의 주체가 될 수가 있을까요? 혁명을 하려면 혁명가로 키워내야 혁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 학생들만으로 일어나주면 너무 멋지겠죠. 그림도 좋고. 근데 그러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아요. 우리 노아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질문이 9번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고통받는 사람 자체가 본인이 일어나서 이 해방을 이루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교육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냐? 교육 때문에 고통받는 건 저는 어쨌든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주체가 어쨌든 학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부모고 어른들이고 결국은 이런 해방을 위해서 아이들이 이 책에서도 어쨌든 아이들이 일어났고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생 아이들이 그런 꿈의 그런 얘기 듣고 놀랬던 것처럼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고 그런 단체가 있고 그런 어른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학생들이 들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이제 부모나 어른들의 그런 주입식에 갇혀 있는 아이들이 좀 뚫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네, 저희가 요즘 읽고 있는 그 참된 어린이 책에서 보면 그 어린이날의 시작이 그 1921년 8월인가? 네. 그 진주에서 그 16세 고 어간의 아이들이 맞아요. 자발적으로 독립 만세 운동을 했더라고요. 어른의 지도를 받지 않고. 그때는 유교 문화, 그다음에 일제 치하라고 하는 정말 엄혹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보다 어쩌면 정치적으로 일종의 계엄령 상태였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당할 뻔한 거기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만세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움직이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뭐 여러 우리나라 그 근대사에서도 그 4.19도 사실은 고등학생인가? 부터 먼저 일어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승만 정권이라고 하는 또 친일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못 믿는 그 모습인데 사실 역사를 보면 그와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압제가 있어도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임진왜란 의병이라고 해서 일어나고 또 하여튼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누가 뭐 조직하거나 교육하거나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우리 안에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도 젊은이들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여자 학생이. 네, 저는 그때 그 한 달 만에 국회 앞에 가서 참여할 때 정말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세대는 이 모양을 만들었는데 쟤네들이
그 다시 찾은 세계 있잖아요. 그 이효리의 그 노래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저는 그 가사가 난 진짜 그걸 애들이 막 그 응원봉 흔들고 부르는데 난 못 부르겠더라고. 가사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 목이 메어가지고 내가 따라 못 부르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절망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 안에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계속 절망으로 세뇌시켜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저는 분명히 그 역사를 볼 때 지금도 분명 어딘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우리 어린이날 그 공범에서 봤지만 결국은 그렇게 일어난 아이들에게 또 호응해주는 어른 있잖아요. 야, 네가 뭘 알아 공부해야지. 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라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잭이나 우리 앞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같이 손잡아주면 되는 그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아이들이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저는 담배 좀 사다 주세요. 갑자기 담배 잘 이용하시네. 야, 담배 바로 좀 활용하시네. 사다 도와준다 주세요. 그렇지. 그거 마일 세븐, 마일 잘못된 피해, 잘못된 예시. 그런 아이들만 그렇게 됐어요. 그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네네네. 그 10단원에 이제 뒤에 보면은 약간 정말 뭐 그 아이들이 영상을 만들고 그걸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에게 보내고 톤베리도 한국어 오겠다고 그러고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솔직히 울었어. 픽션이지만 그러니까 진짜로 이랬으면 이랬나 나 싶을 정말 정도로 울컥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서 같이 맨날 현실적으로 어느 직업이 돈 많이 버냐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을 좀 읽으시면서 같이 좀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그건 각자에게 좀 맡기고 이 10장에 왜 우리가 그런 꿈을 못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좀 이걸 이야기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엄마가 지금 현재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원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딸과 함께 이게 주거니박까지 하는 내용 중에 그 한 장면이에요.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그런 대로 인정받게 되면서 엄마는 사실 더 후회가 되더라고. 하고 싶은 일을 했어도 난 잘해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아마 이 출판업으로 좀 그래도 잘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엄마가 책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책 만드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한 거야. 어릴 때는 내가 뭘 가졌는지 모르거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재능이고 힘이라는 걸 잘 몰랐어. 네. 그 다음에 엄마도 하고 싶은 것을 해봐.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간의 내 고민과 친구들의 얘기, 독일과 유럽의 이야기 그리고 내 결심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엄마는 얼마 후 나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날 엄마의 포옹은 여태껏 날 더 공부하게 하려고 했던 가식적인 포옹과는 달랐습니다. 어릴 적 선생님과 상담 후 나를 꼭 안아주셨던 그 포옹이었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못했지만 마음 그득 엄마는 진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이 진짜 어른이라는 말도 되게 감동이었고요. 그 앞부분에 그 엄마가 하는 말, 나는 나를 믿지 못한 거야. 이게 가장 후회스럽다고. 그러니까 영화를 못한 게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영화를 못했냐. 아까 너는 80점짜리 인간이야. 60점짜리 인간이야. 그 말을 믿고 나를 믿는 거를 버린 거죠. 그게 가장 후회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이 엄마가 이렇게 이제 아이 다 안아준 다음에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래. 학원 갔다 와서 할 거다 하고 숙제다 하고. 이야.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이 말, 이게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우리 문화를 비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이 소설을 통해서 한번 우리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를 준 걸 좀 만나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골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엄마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한 거야.
노아는 자신을 믿고 이 있나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를 믿고 있으니까 하고 있죠. 이 길을 가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의 멋지네요. 시선과 당장 가족 아내에 대한 그런 뭔가 안 좋은 소리들이나 뭐 아니면 좀 반대되는 의견에 있어서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고 이제 아예 그냥 말을 안 해버리는 네가 지금 그거 할 때야. 아니 그런 것도 조금 더 있지만, 안정적인.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제 교육적인 그러니까 세아에 대한 그런 뭔가 육아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의 이제 놀이운동가적인 측면이라던가 뭔가 바른 육아의 방법의 길에 대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워낙에 그렇게 해왔고 이 사회에서 시스템적으로 길들여져 있고 일제 식민교육의 그 잔재가 가슴 깊이 남아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학원, 영어를 유치원에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아이들을 좀 즐겁게 놀면서 학습을 한다라는 그 놀이의 가면을 쓴 학습에 대한 거를 좋아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것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그 현재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과 아내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거에 좀 슬프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죠. 그러니까 워낙에 그렇게 살아왔고 남들 다 이렇게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돌아올 때 많이 슬프기도 하고 그게 지금 이 책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는 어쨌든 간에 이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거기에 적응을 해서 다른 면을 보려고 하지조차 않는 그 마음이 더 슬프고 무섭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와닿았던 게 뭐든 해봐 그게 사는 거지라는 엄마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좀 울컥했어요. 그래서 저를 뭔가 누군가가 저를 안고서 이렇게 말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리만족을 좀 느꼈었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놀이운동도 아이들의 그런 자유나 해방을 위한 외침이고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로막히고 되게 좁은 길로 막 핍박을 받고 당장 아내한테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립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작은 변화를 내기 위한 그 한 사람의 한 행동이 다른 아빠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변화를 조금씩 일깨워주고 이런 것들도 해나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 사람의 마음의 그 변화는 조금이라도 싹 틔운다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1년 지난 그 독서모임 아빠들의 마음가짐이나 마인드가 많이 변했음을 너무 느껴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걸 스스로 알고 있고 그거를 표현도 해요. 그래서 한 아빠는 원래는 텔레비전이 망가지면 때려서 고치듯이 애도 말을 안 들으면 딸이어도 때려야 된다라는 주의의 아빠가 있었어요. 그런 주의였어요. 근데 그 아빠가 지금은 올해 또 아들을 낳아서 아들 하나 딸 하나의 아빠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그래도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게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작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꼈고 제가 그런 독서를 부족하지만 저도 같이 배우는 심정으로 한 결과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플레이스타터 선생님들도 비롯해서 일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런 이 책들도 좀 읽고 조금 더 성장하고 배워 나갔으면 해요. 그러니까는 이 육아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좋은 말로 쓰면은 처음이니까 아이들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리고 공부를 오히려 이런 걸로 주입식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부모 교육을 오히려 주입식 교육을 하면은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원하는 주입식 교육을 본인들이 스스로 부모 특강이든 이런 놀이 교육이든 찾아서 듣고 배워서 적용을 하고 차라리 시험을 보세요. 그렇게라도 머리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래도 꺼냈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이제 그런 아빠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런 주입식 교육을 아이들한테 할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면 그 주입식 교육을 제발 좀 하셔라. 주입식으로라도 해서 넣으셔라. 네, 넣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책을
좀 보세요 한번. 예, 얇아요. 한번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를 일단 믿는다 그 말에 대해서. 나를 믿는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일단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저를 믿지 못하지만 네, 믿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상당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면서도 네,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야 뭐 이모령 작가가 쓴 이 책에서야 뭐 내가 나를 믿지 못한 거야 라고 이렇게 글로서는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믿고 뭔가 진행을 하기가 쉬운 사회가 아니잖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저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었지만 이러고 있네요. 이거를 네, 믿지 못하고 살아오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건 좀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는 못하지만 뭐랄까 그 대신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그런 개떡 같은 성격 때문에 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믿고는 싶으신가요? 그렇죠. 믿고는 쉽죠. 내가 지금 이 선택해서 걸어가는 이 길이 그래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끝에 다다랐을 때는 내 선택이 맞았구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나를 믿지 못하는 이 공포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좀 횡설수설이지만 그건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저 자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참 오랜 기간 동안 그걸 갖고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제 그 씨름이 한 200년. 사실은 제가 지금 떠오르는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저때 이제 교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학교 때 총을 들고 이제 깨구리 옷 입고 맞아요. 군사훈련 검은색 옷 입고.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때 내가 군대를 가면 이거보다 더 힘들 텐데 군대를 어떻게 가냐 그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되냐 저는 그 생각을 아예 없었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명확하지 않은 그 뿌연 그것이 그게 나를 이제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렴풋이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던가요? 아니야. 그게 내가 뭐 공부를 잘하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그게 그 불안을 없애지는 게 아니라 그 추상적으로 보이는 그 내가 선택한 것을 이거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거는 내 선택에 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선택에 대한 책임. 예, 책임을 지면 나를 좀 믿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패하면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고, 네네. 성공하면 그 결과를 내가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언제냐면 결혼할 때 했어요. 97년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시키는 거를 하니까 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켰으니까. 부모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되면 엄마가 원망하고 아빠 원망하고. 그렇게 되죠. 탓하게 됐죠. 근데 결혼을 하면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내가 실패를 하든 망하든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 막무가내로 결혼을 하시는 게 예쁘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거.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와닿습니다. 예. 전 그게 나를 믿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근데 이 책에 이제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린 그걸로 인해서 얻는 성과가 좋으면 잘한 거고, 맞아. 성과가 나쁘면 나쁜 못한 거라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네가 그걸 해도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다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다. 네가 달라질 거야. 맞아. 한 끼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 뭐 돈을 1,000만 원을 번다, 뭐 어디 취업을 한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게, 그게 성공과 실패의 잣대라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 나를 믿는 거고,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돈을 얼마나 벌었나, 어디에 취업했나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나은 인간이 되었냐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런 인간이 되면 제가 보니까 더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거나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까 했던 얘기를 번복하고 싶네요. 나는 나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바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저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앞이 뿌연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그 끝에 있어서 나를 처음에 믿지 못했다고 얘기했던 거는 원하는 이렇게 이상향적인 목표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나를 믿지 못한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 끝이 무엇이든 제가 책임을 지고 그걸 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자, 나중에 파지 죽고 다니고 이렇게 다닐 때 좀 빈병을 좀 모아서 빈병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느 직업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망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이 과연 자기를 믿고 있나, 혹은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성장을 정말 행복으로, 기쁨으로, 그게 이제 아블람 마슬로우는 이제 욕구 5단계에서 매우 이제 첫 번째 제일 높은 단계를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표현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본 거는, 우리가 선망하는 대통령, 장군, 의사, 판사가 이 꼴은 아니란 거예요. 예. 마치 직업이 꿈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이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오늘 제일 열띠게 토론한 것 같은데, 마지막 한마디씩, 마지막에 제 얘기 또 그런 얘기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이 시간 소감 느낀 점 한마디씩 하고 제 얘기 멋지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아쉬웠던 거는 소설이라는 부분. 맞아. 이게 현실이었으면 너무 값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지금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세상으로 퍼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는 청사진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엄청 빨리 읽었어요, 이게. 앞으로 이런 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상 이제 넘어가면은 그냥 한 단락씩 하는 걸로.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튼 이 책을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편합니다. 그냥 안 사셔도 돼요. 여기 도서관에 보면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셔도 되니까 꼭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노아는 어땠나요? 저는 이 책에서 아이들이 막 여러 가지 작은 질문들과 뭔가 뭐 영상도 만들고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면에 이제 그 트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너무 지금 우리 이런 놀이운동가나 플레이스타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정직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런 그 행동이나 목소리를 좀 더 부모인 우리가 좀 귀담아 듣고 주의 깊게 살피고 대화를 해야 되겠고,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아이와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늘려나가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그 열린 결말로 끝나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고 끝나잖아요. 해피엔딩이라기보다 좀 우리가 어른들과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마치는 걸 봤을 때 아이들은 분명 마음이 열려 있어요. 언제든 어른들이 자기네들의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런 욕구라던가 이런 인권을 되찾기 위한 거에 대한 응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대변해줬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마음이 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실천을 하나씩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라는 곳을 우연히 가게 됐어요. 거기 있는 그 안산이라고 하는 산을 아내하고 같이 일요일 날 오후에 등반을 하고 내려와서 우연히 더워서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라고 하는 건물이더라고요. 꼭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그 옆에 가보면 그 서대문 형무소가 있어요. 그 독립문도 있고 그 되게 좋은 그 스팟인데 거기 우연히 그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있잖아요. 들어가는 네네. 국무위원들 그와 같은 그 임시정부 국무원 7분 사진이 이렇게 멋지게 정말 정장을 세련되게 입고 정말 저 진짜 멋쟁이다 라고 하는 생각되는 그 모습으로 그 기념사진을 찍은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대체 전직이 뭘까 궁금해서 그 사진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다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거기 이제 나온 사람이 김철, 최창식, 윤현진, 이춘수, 신익희, 안창호 선생님, 그 다음에 현순 이렇게 7분인데 김철은 교통국 총장 대리였는데 전직은 정치인이었어요. 예. 뭐 당연한 것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최창식은 10대 의정원 의장인데 고아원 교사였어요. 교사였구나. 윤현진은 재무위원장인데 은행가였고 이춘숙은 의정원 부의장, 국무차장, 항모차장을 했는데 이 사람 일본 유학 갔다가 독립운동으로 바로 투신해서 무직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신익희는 외무부 차장인데 이건 전직 대학 교수였고 안창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직이 오렌지 농장 노동자였어요. 오렌지 농장. 그 다음에 현수는 외무차장인데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예. 지극히 평범한 그러네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어낸 것처럼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평범한 우리들도 이 아이들의 교육에 이 독립을 이뤄나는 길을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역사가 증명하니까 예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어떤 거를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참된 어린이 책이 너무 두꺼운데 그걸 읽을 수는 없어서 그걸 요약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이번 영상 업로드할 때 그 밑에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네. 1시간 정도 되니까 그걸 보고 저희 프리스타트에서 그 책을 지금 다 읽고 있는데 쫓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 영상을 좀 같이 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8월 요 휴가 기간에 저희가 잠깐 지금 아동과로 저희 프리스타트가 이사간 기념해서 요 내용을 조금 더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볼까 그런 논의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9월달 방송이 어쩌면 조금 변화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편되나요?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9월달 방송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이제 하고 방송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계세요. 마무리 이제 엔딩 멘트 할게요. 요즘 AI는 참 많은 걸 대신합니다. 그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사람처럼 대화까지 하죠. 하루가 다르게 인간을 닮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능숙해져도 AI는 진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따뜻한 숨결, 말 없는 위로, 아이의 눈동자처럼 그런 건 따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진짜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의 웃음 속에 있고 같이 걷고 같이 밥을 먹는 이 평범한 순간 속에 있습니다. 그 어떤 기술도 이 시간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속에도 책 속 미래에도 없는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이 하루가 사랑을 주고받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진짜입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개편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